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요, 좀 이제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이 얘기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래도 그 부동산 시장 전망을 굉장히 명쾌하게 해주시거든요. 학자로서 저도 솔직히 전망하다가 틀릴까봐 그렇죠. 뭔지 아시죠? 예, 그게 사람 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오픈된 결론, 여지를 남겨두고 그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여기 사무실에 있는 책 한번 다 제가 교수님 책들 다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캡처했는데 보니까 피하질 않으셨더라고요. 부제가. 네. 부제가 뭐뭐 있나 한번 봤더니요. 2023년에는 대폭락을 기회로 전환하는 법. 진짜 2023년에 집 사신 분들은 이거 대박 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뭐 그분들에게는 축복이고 뭐 다른 분들에게는 타이밍 놓쳤다 아실 수 있지만, 그리고 2024년도에는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 이게 여러분 2024년 중에 내신 게 아닙니다. 바로 전년에 내세요, 항상. 그러니까 2023년에는 2022년에 내신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책을 얼마 전에 출간해 주셔서 저희 방송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를 누구보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점쳐 주셨고 공유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우리 아주 속되게 오르냐 떨어지느냐 이 얘기할 게 아니라요. 이런 나름대로 전망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이런 대안을 좀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안에 대한 담론도 참 전문가 모임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 요즘 몇 가지 이슈들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 중에 저는 눈에 띄는 게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요즘 갑론을박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뭐 상품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약간 좀 서민들을 위한 상품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생애 첫 주택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아주 굉장히 스페시픽한 상품인데, 저는 이런 상품 되게 좋다고 봐요. 사실은 이런 상품이 나오면은 그냥 쭉 가야 되거든요. 영속적으로. 네. 뭐 10년, 20년, 100년 절대 네. 바꾸면 안 되고, 왜냐면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주거 시장에서 약자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 롱텀 플랜 세워가지고 내가 이 정도 소득 모으면은 저 상품 했을 때 이 정도 돈 필요하고, 저 상품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씩 이자 낼 거야. 그 정도 내 소득에 맞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디딤돌 주택담보대출도 규제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제 집값이 막 오를 것 같으니까. 이게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거 약간 다른 것보다는 좋아요. 이 상품의 내용 자체가 LTV도 완화하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미 이거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한 두세 달 전부터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거를 우리가 규제할 거야. 뭐 언제부터 하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이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파이낸스가 꼬이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을 다 해서 잔금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규제 나오면은 못 치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발에 직면한가 또 좀 연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대표적인 관치부금이라고 봐요, 저는. 집값을 움찔움찔하니까 주택 수요를 잡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반대거든요. 주택 수요를 잡는 거 하는 것도. 근데 이게 부자들 위한 상품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게 아니고 상대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언페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거에 동의합니다. 사실 저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관련한 개편안 관련 연구에 참여했었을 때 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뭐 그냥 야 요즘 집값 올랐다며 야 이거 폐지, 야 요즘 다시 반발이야, 야 약간 연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 미국만 하더라도요, 가장 큰 주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철학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라는 그 철학은 1930년대 만든 주택법을 근간으로 큰 틀은 철학은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진짜 약간의 그 시세에 따라서 정책 기조가 바뀌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관치 형태의 부동산 정책 아니면 금융 이런 게 외국에 있어요, 좀?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요. 주택 금융 상품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 쭉 가는 거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규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말씀하셔가지고, 미국이 이제 거대한 이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트렌드는 미국이 맨 처음 이제 주택 금융 상품 나왔을 때 원금 균등 상환이었어요. 예. 원금 균등 상환이면 내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내요. 예. 부담이 커요. 물론 그 안에 원금이 있습니다만 원금은 원금대로 가고 이자가 500개월 동안 계속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제 가계대출 차원에서는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가계대출이 안정화될 수는 있겠죠, 사실은. 예. 근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게 서민들이 주택시장에 들어갈 때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럼 원리금 균등 상품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원금 균등에서 원리금 균등으로의 어떤 금융 혁신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LTV 같은 경우에도 50년대 전만 하더라도 LTV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 강했어요. 그 규제가 사실은. 근데 그거를 천천히 풀어주면서 80%까지 가고 80%를 거의 건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따라서 이 미국에서의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택 정책 목표를 보면 알겠지만은 주택 소유를 증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진 차원에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택 수요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부스트업 시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나라인 거기 때문에 그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호혜적 환경의 주택 금융 상품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라는 게 오르는 거하고 떨어지는 걸 단순히 보자고요. 집값이 오르는 국가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국가가 있다고 했을 예. 때 어느 국가가 좋은 국가냐고요. 당연히 오르는 국가가 좋은 국가인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예. 그럼 사실은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럼 집값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본인의 소득 상승보다 자산 상승이 항상 높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관점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항상 부자들은 괜찮아요. 네. 중산층과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건 수요 사이드죠. 네.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 주택 총량이 되게 많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신규 주택 물량이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집값을 뭐 부스트업 시키려는 의도가 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비난을 제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신규 주택이 올라가는 게 디벨로퍼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이라든지 부동산 금융업 같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뭐 단순하게 뭐 건설적 토건적에서 매도할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서민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을 위한 공급이 계속 신규 주택이 나와야 네. 되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 누군가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민간 사이드에서 네. 또는 일부 공공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논의가 되는 부분이죠, 예. 사실은요. 예. 사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고민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40년대부터 집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자가 소유율, 자가 보유율이 60% 이상대로 계속 안착을 해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시 차상위 소득계층까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줬더니 자가 보유율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60%에서 65% 사이를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지만 그걸 인위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까지 기회를 대고 줬다가 한번 큰 낭패를 봐서 미국에서도 좀 주저하는 면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미국의 자가 보유율은 30% 수준이었거든요. 이걸 급격히 늘리는 과정에서 미국이 절대 바꾸지 않았던 건 집값의 안정적인 상승 기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야, 집값 더 오를 것 같아. 나도 빨리 내 집 장만하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거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집들을 집을 바탕으로 또 자산이 축적되니까 나 이제 좀 돈도 있으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하는 니즈를 자꾸 형성하니까 미국에는 그냥 집만 있다가 아니라 좋은 집이 있는 그런 나라가 점점 돼버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 여기로 일괄되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집값을 잡는다는 거를 인식을 하는 순간 이건 관치금융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2023년에는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으니까 특례보금자리로 나오면서 수요를 부스트업 시켰어요. 예. 그죠? 근데 지금은 집값이 꿈틀하니까 위에서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누르려고 하는 게 지금 디딤돌 그 주담대뿐만 아니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죽일 거야 그러더니 모든 신용은행들이 바짝 긴장했잖아요. 예. 알아서 대출금리 올리고 이게 결국은 관치금융이라는 게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행위 자체를 굉장히 왜곡시켜요. 결국에는요. 네. 이거 사실 별개의 문제면 이게 PF에 나타나거든요. 예. PF에서 지금 20개월 동안 계속 잡았어요. 그러니까 PF를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매일 보고해, 매일 보고해 이러니까 금융권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PF만 들어도 제대로 뭔가를 안 하는 거예요. 액션 자체를. 네. 그러니까 왜곡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산업에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관치금융의 폐해라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집값 잡기의 논리로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은 맨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소셜 믹스를 기반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개포동이라든지 잠실 이런 데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 많았잖아요. 예. 그거부터 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 뭐 6, 70평대 있었고 역삼동에서도 개나리 아파트 63평도 있었기 예. 때문에 다양한 사는 사람이 동네가 됐었는데 이게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명목이 딱 쓰니까 모든 주택들이 공급되는 게 다 중산층 이상을 위한 아파트만 공급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게 다 개토화시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개토화시키는 거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많은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킨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주택 잡기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네.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굉장히 한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굉장히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목표를 설정했을 때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루었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정책을 조금 이제 저희가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이 하락했었을 시기 또는 부동산이 상승했었을 시기에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과 공급을 관리하는 정책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시기별로 각각 어땠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2x2 매트릭스가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가 있고 상승하는 시기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 측면에서의 규제 정책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이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부동산이 하락을 했을 때 수요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2023년에 본 거죠. 예. 가격이 빨리 떨어지니까 집값 수요를 증작시키기 위해서 1년짜리 특례보금자리로 나오면서 굉장히 LTV도 80%까지 해줘. 그다음에 이자율도 시장이 낮춰주고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이때는 작동을 해요. 즉 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요 정책, 그러니까 규제 완화책이라는 건 작동을 충분히 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을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요가 가격이 하락이 떨어졌을 때는 공급 정책이라는 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네요. 예, 그때는 공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부실 수도 없잖아요, 네.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때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과연 수요 정책하고 이제 공급 정책이 작동을 하느냐? 네. 그거 보면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가 우리가 불과 뭐 4, 5년 전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많이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 그때 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들 계속 나오고 세제 강화하던 정책들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잡혔냐고요, 그때. 사람들이 봤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른다는 시그널을 자기들이 인식을 하면 그때는 이 모든 거를 넘어서는 파이낸싱을 알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시중은행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대출 금리를 약간 올리고 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요. 그럼 제2금융권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수협이란 데 이런 데는 중앙회가 있고 단위가 있잖아요. 단위. 네. 예? 그런 데서는 사실은 지금 기가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네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커버해요. 그래서 상승기에서는 수요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작동 안 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예.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공급 정책이라는 거는 무지하게 짓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 작동하는 걸 또 봤어요. 시기를 그렇죠. 약간의 레그는 있으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노태우 정권 때 했던 제1기신도시. 네. 그때 뭐 89년도에는 뭐 1년마다 강남 집값 100%씩 올랐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정권에 운명을 걸고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리더십 갖고 노태우 대통령이 TF 자기가 본인이 주재하면서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예. 분당이라는 그 큰 신도시를 불과 3, 4년에 만들었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공급은 쭉쭉쭉 됐죠. 그때 강남 사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강남 집값이 96년까지 쭉 빠졌어요, 사실은. 그렇네요. 예, 90년부터 96년까지
최장기간 빠졌었어요. 예. 그때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완전히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MB 정권 때 했던 보금자리 주택. 예.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까고 했기 때문에 주변보다 30% 쌌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양시장으로 줄 쫙 섰고 2010년부터 2013년 3년간 가격이 강남이 무지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는 수요 정책은 우리가 실패했다. 네. 그러면 그나마 공급 정책 같은 것들이 노태우 정권 그리고 이제 MB 정권 때의 사례를 봤을 때 작동했다. 사실 참 이 역대 정권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그 정권들의 정책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계속 왜 반복되는지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미봉책으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만 잔뜩 들어서 이런 결과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람들의 여러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철학과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 이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네. 책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케이스도 나오잖아요. 중간에 맞아요. 38선. 네. 왜냐면은 다 똑같은 민족이고 둘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남한이건 북한이건.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보다도 못 살았는데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선진국이 됐고 북한은 여전히 굉장히 못 사는 나라라고 했을 때 이 MIT 교수님들 생각은 뭐냐면 도대체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2x2 매트리스 같아요. 그러니까 수탈적인 제도하고 이제 포용적인 제도, 네. 그죠? 수탈적인 정치 제도, 수탈적인 경제 제도, 수탈적인 포용적인 경제 제도, 포용적인 정치 제도 이런 거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치 제도 경우에 사실 약간 좀 수탈적이죠. 네. 권위주의가 있으나. 근데 당시 했던 정책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소셜 믹스도 마찬가지죠. 소셜 믹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의료보험이라든지 뭐 교육제도 같은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포용적이란 말이에요. 포용적. 근데 북한은 착취적인 정치제도에다 착취적인 이제 경제제도까지 있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전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제도, 그러니까 정치제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국가니까 예. 그 이제 포용적이죠. 사실은 포용적 제도입니다만은 경제제도를 봤을 때 우리가 수탈적이지는 않죠. 그죠? 그렇죠. 수탈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포용적인 경제제도인가 봤을 때 저는 이게 포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과거보다 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그 방향을 국가가 실패하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분들의 이론을 따르고 그래서 그 나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포용적 정치제도를 좀 더 공고화하고 포용적 경제제도를 좀 더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대표적인 게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포용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약자한테만 한 거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만약 포용적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그 정책 지도자라고 하면은 예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고가 주택은 그 리스키 어셋이에요. 위험도가 높아요. 그럼 고가 주택을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프라임 몰기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전보 몰기지라고 완전 다른 거예요. 전보 몰기지는 프라임 몰기지보다 한 10년 전에는 300bps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이 4%이면은 전보 몰기지 이자가 7%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주택 수요 잡고 싶다고 하면은 위험성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에서 상위 20% 레벨에 있는 분포 상위 레벨 정도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전보 모기지처럼 페널티 스프레드 부과하겠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사실은요. 전 국민에게 뭐 일종의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니죠. 프리미엄 주택을 사겠다는 부유층들에게만 그렇게 해라. 그렇죠. 부유층이 아니고 그 주택 유형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리스크라는 게 담보대출 받는 사람들의 리스크를 나름대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에 주택까지 망가져서 금융권까지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 DSR을 강화를 시킨 거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약자가 손해를 봐요. 근데 우리가 왜 주택 유형에 대해서 리스크 체크를 안 하냐고요. 외국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맨하탄에 있는
100억, 200억짜리 맨션들은 완전 위험주택인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험주택에 대해서는 스프레드 붙여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더 높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냐고요, 사실은. 절대 포용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뭐 없앤다, 다시 연기한다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프리미엄 주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지. 왜 서민들이 집 살 기회까지 막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참 많은 부분 오늘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집값 폭등해서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자식들 시집장가 간다고 했었을 때 아빠로서 집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지면 야 이건 뭐 내 집 팔아서 제 집 사주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것들 집 있으니까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내가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 구입 방법을 내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든 지금 집 살 사람들 다 막아봐요. 그래야 집값이 안 오르지. 이 방법은 이제는 정말 이건 안 통한다는 걸 다 이해하고 그 다음을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차등 적용을 좀 해봐라. 물건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네요. 예. 오늘 뭐 끝으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첨언해 주시죠. 2008년 그 위기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그때 미국에서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2009년 서울대 오기 전까지 그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에 있어가지고 진짜 미국이 박살나는 걸 거기서 봤어요. 우리 회사 그 클라이언트들이 막 골드만삭스 막 이래가지고 한 팀 날라가고 왜 전화 받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웃을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국 분들이 약간 못 놓치는 것 중에 하나 두 개가 이게 그 금융 상품이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많은 사람들 아실 텐데 우리가 금융을 번들로 그 모기지를 다 주택들이 있으면 그걸 번들을 다 묶은 다음에 그 트렌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요.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상품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묶은 다음에 또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빅쇼트 보면은 이 펀드에 있는 언더라인 에셋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죠, 맞아요. 그죠? 그런 복잡한 부분들에 대한 지나친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저는 약간 그때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2008년 초에 컨트리 와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고 그 박 교수님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택담보대출 심사해서 그러니까 이슈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막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컨트리와이드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얘한테 시켜요. 야, 너 가가지고 나 바쁘니까 김경민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대해서 체크 좀 해봐. 그럼 여기서 모랄 해줄 때가 강력하게 발생했어요.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피베이스예요. 하나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건바이 건이군요. 건바이 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에 대해서 그 굉장히 크레딧도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막 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가 부도가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 모럴 해저드인 케이스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강력한 전 세계가 망가지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호혜적인 환경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LTV 80%의 상황에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가계대출 잡아야지. LTV 60% 낮춰야겠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여전히 LTV 80%고 미국에서 집값이 더 오르니까 예전번에 말씀드린 거죠. LTV 99% 상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금융 상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거 우리가 다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에게도 참 많은 레슨이 되고 그리고 제가 놓쳤던 부분까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은데요. 혹시 조금 뭐 듣기에 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이 또 우리랑 다를 수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좀 뭐 나쁜 의도로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가장 권위자인 분도 또 미국에서 또 현지에서 필드에서 직접 일도 해보신 분의 얘기고 저도 정부 쪽에서 정책 계속 입안했던데 기초 자료 만든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이제는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시점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쾌한 얘기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